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많은 영상들이 지금 밀려 있는데요. 이 영상들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이번 주는 1일 1영상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영상은요, Q3 어닝 보고서로 진단해보는 빠만 기업들의 투자 가치 2부 애플 순서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요, 애플 같은 경우는 Q3를 Q4로 부릅니다. 지금 마지막 분기를 마친 상태고요. 현재 다른 기업들이 Q4라고 4분기라 부르는 것은 애플의 입장에서는 2021년의 첫 번째 분기를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애플 Q4 어닝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애플 Q4 어닝 결과를 상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플의 미래, 그리고 2025년, 앞으로 5년 후에 예상되는 애플의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미주은 채널을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바로 시작합니다. 애플의 Q4 어닝 하이라이트인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닝 EPS를 살펴보면요,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4.3% 정도 초과 달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티메이트는 70센트였는데요. 73센트 정도 EPS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매출을 살펴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기대하고 있던 매출이 637억이었고요. 실제 매출은 64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시장의 전망치보다 약 1.6% 정도 가볍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P&L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P&L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P&L은 크게 매출, 그리고 expense, 즉 비용이라 그러죠. 그리고 net income, 순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순이익을 창출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P&L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매출이라 부르는 것은 total net sale 아니면 total revenue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체 매출에서 일단 토탈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게 됩니다.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는 것은 판매를 할 때 판매에 필요했던 직접 비용을 얘기하거든요. 이 직접 비용을 빼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을 그로스 인컴 혹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한국말로 보통 총수익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치입니다. 총수익이 나오게 되면 총수익에서 이제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주게 되는데요. 즉 영업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총 수익에서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고요,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치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텍스라든지 기타 잘잘한 비용들을 빼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순이익을 우리가 넷 인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되셨으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은요, 프로핏 마진인데요. 프로핏 마진, 넷 인컴 마진은요, 넷 인컴을 토탈 레비뉴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즉 순이익 나누기 총 매출하면 우리가 순이익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로핏 마진은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1267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2673을 총 매출로 나눠주면 되겠죠. 64698. 따라서 애플이 Q4에 나타내준 프로핏 마진은요, 19.6%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소개 드렸는데요, S&P 500의 프로핏 마진 평균이 10%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애플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순이익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애플이 이번에 발생시킨 매출을 지역별로 나눈 그런 표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미주 지역 보시면요, 애플의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꾸준히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도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이나 중국 쪽인데요. 중국의 매출은요, 한 2018년 4분기 정도부터 꾸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4분기에 최근 몇 년 통해서
따라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지난 분기에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요, 중국 지역 매출의 하락폭은 28.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발란시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발란시트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가 에셋이라고 부르는 자산이고요.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이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입니다. liability라는 것은 부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shareholders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다큐멘트를, 이 문서를 우리가 발란시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산은 liability,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과 항상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을 발란시트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총 자산의 규모가 323.888이잖아요. 그리고 라이어빌리티와 쉐어홀더즈 에퀴티를 합친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323.888. 요 두 숫자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란시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란시트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를 구해봐야 합니다. 커런트 레이시오는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진 값이고요. 커런트 에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이 기업이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것은 현금성 자산과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비교함으로써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커런트 에셋의 규모가 143빌리언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105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3713 나누기 105392 해보면요, 지금 커런트 레이시오, 유동 비율이 1.36 정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36% 정도 더 많다. 따라서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페이스북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긴 한데요. 1.0을 넘어가는 커런트 레이시오는 건강하다고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레이시오가 있는데요. Debt to Equity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Debt to Equity 레이시오는 토탈 부채를 스톡홀더즈 에퀴티,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요, 자기 자본이 더 많은지 아니면 부채가 더 많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비율을 계산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지를 계산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애플의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의 규모를 보면요, 258549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65339가 나오죠. 따라서 이 두 숫자를 나누어 보면요, 3.9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규모보다 부채의 규모가 거의 4배 가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제 함께 살펴봤던 페이스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0.24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즉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한 4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 애플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한 4배 정도 더 많으니까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향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애플의 Q4 어닝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애플 아이폰 매출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시는 애플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분기마다 굉장히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1분기에 항상 좋은 모습 보이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애플의 매출 모습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매출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7%가 매출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애플은요, Q4 마지막 분기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의 출시가 조금 연기가 됐잖아요. 따라서 작년 Q4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폰의 매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올해 Q4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매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애플 맥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 발생하는 레비뉴가 지금 작년 4분기에 비교했을 때 무려 28%나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요, 새로운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맥 매출이 28% 증가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엔 아이패드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동기 비교했을 때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노트북의 수요 증가처럼요, 이번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아이패드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서비스 매출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요, 다른 매출과 달리 2016년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분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조금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매출 작년 동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6.3%가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웨어러블입니다. 애플 워치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 동기간에 비교했을 때 21.5%가 증가했다. 따라서 애플은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즈니스 상품 모델에서 지금 매출이 작년 동기간 비교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의 기기별 매출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총 매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동기간 비교했을 때요, 총 매출은 거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단 1% 정도 증가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된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 없이 만들어낸 매출이기 때문에 대등한 매출을 만들어낸 것은 양호한 모습이다.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플의 순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동기간 비교했을 때요, 순이익은 7.4%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액수를 살펴보면요, 1 빌리언, 즉 10억 달러가 지금 순이익이 적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연구개발비라고 부르는 R&D 익스펜스에서 작년 대비 868 밀리언, 즉 8억 7천 달러를 더 사용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순이익이 10억 달러가 줄었는데 그 10억 달러 줄은 것 중에서 8억 7천 달러는 연구 개발비를 늘렸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걸 감안을 하면요,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둘 만한,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부분은요, 애플의 레비뉴 스트림입니다. 애플이 판매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 중에서 각각 어떠한 퍼센티지를 총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그리고 웨어러블 쪽이 계속해서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숫자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웨어러블은 12%,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작년 매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019년 4분기에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19.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2%까지 향상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간에는 10.2% 정도 차지를 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12%로 올라갔다. 따라서 지금 애플 총 매출에서 서비스라든지 웨어러블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향상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애플 어닝 발표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둘 만한 사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요, 애플은 다음 분기죠, 2021년 1,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팀 쿡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따라서 우리는 가이던스를 발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팀 쿡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요, 5G 아이폰의 출시는 1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커다란 기회를 우리한테 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애플 원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10월 30일 날 론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가 있는데요.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는 이번에 애플 원하고 함께 론칭은 하지 못했고요. 연말에 별도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날 한국, 인도 그리고 전 세계 14개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요. 나머지 나라에서도 지금 속속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주주 환원을 잘 하기로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요. 지난 분기 3개월 동안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돈이 무려 220억 달러 정도 된다. 꾸준히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월 30일 날 론칭된 애플 원이라는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애플 원이라는 것은요, 각종 서비스를 합쳐서 번들로 판매하는 그런 패키지 상품입니다. 세 가지의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 번들은요,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그리고 애플 클라우드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4.95달러를 내면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장 용량이 50GB로 약간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 패밀리 패키지를 보시면요. 19.95달러를 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가족 6명까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물론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도 200GB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번들은요. 프리미어인데요. 이 프리미어는 30달러 가까이 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프리미어 패키지를 구독하게 되면요. 피트니스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도 2TB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뭐 애플 뮤직이라든지 애플 TV, 애플 클라우드는 잘 아시는 거고요. 애플 아케이드는 지금 게임 한 100가지 넘는 게임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것은 아직 론칭하기 전인데요. 어떠한 서비스인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out, trainer, time. Workout, trainer, Thank you for sweating out with us. time, music.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는요, 2020년 말부터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먼슬리 10달러 정도를 내고 아니면은 연간 회원비 80달러 정도를 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굉장히 영리한 프로모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애플 워치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고객들은요, 한 달 동안 무료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장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애플 워치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용자들은요,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3개월 동안 무료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애플 워치랑 합쳐서 강력한 프로모션을 걸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있는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가복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먼슬리 구독 경제를 구축하고 실내에서 운동을 도와주는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피트니스 플러스랑 굉장히 많은 부분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데요. 구독료를 살펴보니까요. 펠로톤 같은 경우는 월 13달러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연 128달러.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펠로톤이나 룰루레몬에 비교했을 때 애플의 피트니스 플러스가 훨씬 더 그 구독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서비스들과 번들로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은 펠로톤과 룰루레몬에 상당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애플의 오늘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은 현금성 자산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 친화적인 기업이다. 꾸준히 주주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것이 애플이고요. 세 번째로 서비스 웨어러블 매출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애플은 5G 시대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G망이 신속하게 구축이 되고요. 그리고 5G의 스피드를 즐기기 위한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요. 애플의 매출은 상당히 많은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애플의 미래 그리고 예상 주가까지 계산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 두 가지 중에 우량주를 한번 이용해서 애플의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타겟 프라이스 이꼴 어닝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닝 퍼 쉐어라는 것은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는 보통 애플의 투자자들이 어닝, 순이익의 몇 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감당하면서 애플에 투자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곱하면요, 우리가 애플의 2025년 예상 주가를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서 애플의 2025년 예상되는 EPS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29달러 정도가 지금 EPS 에스티메이트로 나와 있고요. 애플의 PE 레이시오 5년 동안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요. 지난 5년 동안 애플의 PE 레이시오는 한 10배에서 16배, 18배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23배, 27배, 35배, 지금 현재는 36.9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5년 평균 PE 레이시오 18.07보다 현재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타겟 프라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인데요. 이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는 우리가 5년 평균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5.29달러를 여기서 가져오고요. 곱하기 18.07배를 하면요, 타겟 프라이스가 95.59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애플의 주가가 119.25달러니까요. 이 119.25달러와 예상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19.8%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애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리턴을 발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주가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36.9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는 평균 프리미엄 18.07배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주가에는 과거 평균보다 거의 배 가까이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예상 주가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애플 투자로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가 실현이 돼야 됩니다. 먼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는 EPS, 즉 지금 5.29달러가 나오는데요. 이 5.29달러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든지요, 아니면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켜내야 됩니다. 즉 앞으로도 애플의 PE 레이시오가 36.9배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 예상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애플이 과연 EPS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프리미엄, 이 높은 프리미엄 PE 레이시오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이번에는 애플의 예상 주가를요, 우량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성장주의 타겟 프라이스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구하는데요. 한번 해봤습니다. 2025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394.68 빌리언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shares outstanding, 현재 애플의 발행 주식 수가 17.0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레비뉴를 쉐어로 나눠주면 레비뉴 퍼 쉐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394.68을 17.002로 나누면요, 23.21달러가 나옵니다. 즉 2025년이 되면 애플의 한 주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는 23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은 PS 레이시오잖아요. 과거 5년 동안 애플의 PS 레이시오의 히스토리를 보고 계신데요. 평균은 3.89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평균 PS 레이시오는 3.89인데 현재 PS 레이시오는 무려 7.66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타겟 프라이스를 계산해 보면요, 23.21 곱하기 3.89, 90.29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119.25인데 90.29랑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마이너스 24.3%가 나오거든요.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가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 매출 대비해서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무려 7.66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는 과거 5년 평균 3.89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애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는 레비뉴 포캐스트가 올라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지켜내야 됩니다.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연 매출 대비 프리미엄은 7.66배라 그랬죠. 즉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는 1년치 매출을 7.6배 해야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는 건데요. 과연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지켜내는 방법은 역시 혁신적인 상품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소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애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애플의 미래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5G의 보편화입니다. 아무래도 5G가 구축이 되고 보편화되게 되면 5G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의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애플의 매출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AI 그리고 머신러닝 쪽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죠. 홈포드라든지 아니면 쉬리가 앞으로 어떠한 발전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애플 글라시즈가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구독 경제를 잘 구축하고 있는 애플이 만약에 글라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나오게 된다면 이 애플 안경이 굉장히 커다란 히트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요, 루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애플카, 과연 애플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지, 혹은 자율주행 차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이게 만약에 실현 가능한 모델이 된다면 애플의 미래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엔티트러스트 액션, 독점 규제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요,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현재 애플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매출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의 판매 매출만 가지고는요, 현재 너무나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주가를 충족시키기 힘들 것 같고요. 따라서 향후 서비스 매출이 어떠한 성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미래 애플의 투자 가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역시 애플 글라시즈라든지 애플카, 이렇게 혁신적인 상품의 등장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애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애플이 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최근에 약간 감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같이 예상 주가 계산하면서 이미 보셨잖아요. 물론 내년 전반기 정도에는요, 애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제조 기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 글라스라든지 애플카 같은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이 등장하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가치가 한동안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씁쓸한데요.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떨어질만 하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아이폿이라는 상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 때쯤 돼서 아이폰이라는 엄청난 제품을 소개했고요.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패드라든지 애플워치 같은 혁신적인 신상품을 계속해서 마켓에 던져주고 있는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인 기업이 애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애플이 또 한 번 어떠한 변신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에 비중을 약간 줄이긴 했어도 계속해서 애플의 주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